나가. 냄새나는 노인네야.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꺼지러. 제발 왜 이래? 시끄러워. 나 비켜. 전 재산 다 가져가고 이제 나를 개 취급해? 니들이 사람이냐? 돈? 그게 무슨 엄마 돈이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사람 팔자 참 모른다더니 내 인생이 딱 이 짝이 날 줄 누가 알았겠노. 70평생 자식들 입에 맛난 거 넣어주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입 하나 건사하는 게 이리도 눈치가 보일 줄이야. 창밖에는 세상이 참 화창도 한데 이 집 구석 공기는 왜 이리 시리고 차가운지 모르겠다. 딸녀는 안방에서 낮잠 자고 사위는 거실에서 TV 소리만 키워놓고 나는 마치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유령이라도 된 것 같다. 15년 전이었지. 그 양반 중국 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큰소리치며 떠날 때만 해도 내가 이런 꼴로 늙을 줄은 몰랐어. 사업 실패했다는 소식 뒤로 들려온 건 거기서 딴 살림 차려 젊은 여자랑 살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지.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손을 잡아준 건 우리 딸이었다. 엄마, 혼자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효도할게.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내가 미친년이지. 엄마, 있는 돈 다 합쳐서 우리 집 전세금 보태자. 우리가 엄마 끝까지 모실게. 그 말에 평생 모은 쌈짓돈, 남편 몰래 숨겨둔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바쳤다. 내 자식인데 내 피부치인데 설마 나를 버리겠나 싶었지. 근데 그게 내 무덤을 파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돈을 다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 집의 상전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식모가 됐어. 딸녀는 직장 다닌답시고 손녀딸 기저귀 하나 안 갈았다. 똥 오줌 받아내는 건 다 내 몫이었지. 사돈어른 침에 와서 몸져 누우셨을 때도 딸년이 울고불고 매달리길래 내가 그 병수발 다 들었다.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최고야. 그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지.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남의 조상 제사상까지 정성껏 차려 올렸건만. 이제 사돈 돌아가시고 손녀딸들 머리 굵어지니까 내 존재가 짐스러워진 모양이야. 엄마,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돼. 딸년 목소리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판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몸에 당뇨가 찾아왔다. 평생 남들 먹이고 남은 찌꺼기만 대충 때우다 보니 속이 다 망가진 거지. 그런데 딸이라는 년은 걱정은커녕 내가 먹는 게 아까운지 구박만 늘어놓는다. 엄마는 당뇨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냥 저기 있는 나물이나 먹어. 지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나한테는 쉬어 빠진 김치 쪽이나 던져주는 꼴이라니.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대체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하며 살았나 싶어서. 밤마다 남몰래 가슴을 치며 울어도 받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 내 팔자가 참 사납다. 남편은 서울 어딘가에서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며 경비 일이나 하고 있고 하나 있는 아들놈은 누나한테 다 줬으니 누나가 책임지라며 얼굴도 안 비친다.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선율이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수나 있을지, 아니 나간들 갈 곳이나 있을지.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지. 자식은 내 몸에서 나간 뿌리라 죽을 때까지 물 대주고 거름줘야 하는 법이라고. 나도 그게 세상 이치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자식은 내 몸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키우고 나니 남보다 못한 가시가 되더라. 이게 내 인생의 뒤늦은 깨달음이다. 내가 다 퍼주면 자식들이 내 노년을 책임져 줄 줄 알았지. 그게 얼마나 미련한 욕심이었는지. 딸녀는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지더구나. 엄마, 이제 엄마도 욕심 좀 버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지들은 명품 가방 사고 외식하면서 내가 병원비 몇만 원만 달라고 해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인상을 쓴다. 거실에서는 저렇게 웃음꽃이 피는데 내 가슴에는 찬바람만 분다. 내 돈 다 가져다 전세금 보태고 지들 애 키워주고 병든 시아버지 수발까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내게 남은 건 당뇨 수치하고 쑤시는 무릎뿐이다. 내 자식은 다를 줄 알았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주워다 국 끓여 먹이면서 공부시킨 내 딸인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식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가슴을 친다. 돈 있을 때는 엄마 엄마 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밥만 축내는 식충이 보듯 한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며 기생하는 세상이 된 거야.
엄마, 설거지 좀 조용히 해. 애 귀 떨어지겠어. 딸년의 고함에 손이 떨려 숟가락을 놓쳤다. 내 집이었으면 호통이라도 쳤겠지만 여기는 내 집이 아니지.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이제는 내 자리가 없다. 이게 이 시대 부모들의 비극인 거다. 다 주고 나면 버려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라니까 또 속고 또 퍼주는 거.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내 무덤을 스스로 판 거야.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라. 이 말이 왜 이제야 들리는지. 내 인생의 주제곡은 이제 통곡 소리밖에 안 남았어. 손녀딸 전현도 그래. 지 애미 닮아서 그런지 할머니가 옆에 가도 인사 한마디 안 해. 내가 저 기저귀를 몇 번을 갈아줬는데 할머니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 내 팔자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중국 가서 딴 살림 차린 남편 놈부터일까? 아니면 효도하겠다는 딸년 말 믿고 짐 싸 들고 온 날부터일까?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지만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갈 때는 아무도 눈길 한 번 안 주는구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다. 오늘도 나는 거실의 웃음소리를 피해 작은 방으로 숨어든다. 이 방 한 칸이 내 세계의 전부가 될 줄이야. 내 인생의 주제는 희생이 아니라 배신이었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 모든 비극은 그놈의 믿음에서 시작됐다. 15년 전 그 양반이 중국으로 떠나던 날 내 손목을 잡으며 말했지. 딱 3년만 고생해라. 내 가서 떼돈 벌어와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혼자 자식들을 키웠다. 하지만 3년이 15년이 될 줄이야. 사업이 망했다. 사기를 당했다. 들려오는 건 돈 달라는 소리뿐이었고 나는 식당 불판을 닫고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중국으로 돈을 보냈다. 그러다 들려온 소식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지. 그 양반이 중국에서 젊은 현지 여자랑 살림을 차렸단다. 내 돈으로 그 여자랑 희희낙낙하고 있었다니. 그때 딸년이 다가왔다. 엄마, 그런 인간 잊어버리고 우리랑 살자. 내가 엄마 눈물 닦아줄게. 딸의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다. 내 전 재산인 아파트 보증금과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다 내놨지. 엄마, 우리 집 전세금 조금만 보태주면 평생 엄마 상전으로 모실게. 그 말이 내 인생의 족쇄가 될 줄이야. 딸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딸은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손녀 기저귀 한 번 안 갈았고 사위는 내 눈치 보며 거실에서 말 한마디 안 섞었다. 나는 그저 돈 내고 들어온 일꾼이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 내 시아버지까지 치매로 알아누웠다. 엄마, 시아버지 좀 봐줘. 나 직장 잘리면 어떡해? 그 눈물 섞인 부탁에 나는 또다시 똥기저귀를 갈고 병수발을 들었다. 내 몸 아픈 건 안중에도 없었다. 자식 앞길 막을까봐 끙끙 앓으면서도 사돈의 욕설을 받아내며 10년을 보냈지. 하지만 사돈이 돌아가시고 손녀가 크니까 나는 이제 용도 폐기된 물건이 됐다. 이제 딸은 나를 엄마가 아니라 부담으로 본다. 엄마, 왜 자꾸 냄새나게? 방에서 안 나와? 거실에 좀 나오지 마. 그 차가운 말에 나는 내 집 갔던 거실에서도 쫓겨났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평생 남만 위에 살았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남편은 한국 들어와서도 내연녀랑 살며 나를 모른 척하고 아들놈은 자기 살기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내 인생의 설정값은 처음부터 버려짐이었나 보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저 낡은 소반 하나 놓을 공간뿐이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기력도 없다. 이게 15년 전 내가 꿈꿨던 노후였나? 내 인생의 톱니바퀴는 어디서부터 잘못 돌아간 걸까? 남편의 배신? 딸의 거짓말? 아니, 내 미련한 모성애가 문제였겠지. 이제 곧 저녁 시간이다. 또다시 지들의 웃음소리를 피해 이 좁은 방에서 숨을 죽여야겠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싶더니 결국 당뇨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매일 아침 이 바늘로 내 살을 찌를 때마다 내 인생이 꼭 이 바늘 끝처럼 뾰족하고 아프게 느껴진다. 그런데 오늘 내 가슴을 더 날카롭게 찌르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딸년이 퇴근하고 오더니 대뜸 내 방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더구나. 엄마, 시댁에서 연락 왔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병원비 정산해야 한다는데 엄마 남은 돈 없어? 이미 전세금으로 다 쏟아붓고 지들 생활비 보태느라
텅 빈 내 통장을 빤히 알면서도 딸려는 염치도 없이 돈을 묻는다. 내가 없다고 하니 그때부터 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어. 그럼 엄마는 이 집에 공짜로 있으려고?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엄마 약값까지 우리가 다 대야 해? 엄마, 할머니 냄새나. 거실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거니까 할머니 나오지 말라고 해. 손녀딸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히는 대못이 됐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똥기저귀 갈아주며 업어 키운 보람이 고장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이라니. 그때 사위놈이 퇴근에 들어왔다. 평소엔 말 한마디 안 섞던 양반이 오늘은 웬일인지 입을 떼더군. 어머니, 저희도 이제 한계입니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애들은 크는데 어머니 방 한 칸이 아쉬워요. 그 말은 즉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였다. 갈 곳 없는 노인네에게 나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나. 내가 억울해서 한마디 했다. 내가 준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나를 길바닥으로 내모느냐. 그랬더니 딸년이 내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더구나. 엄마가 준 돈? 그게 언제적 얘기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더 나가지.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내 정신이 아득해졌다. 자식이 아니라 악기를 키운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렸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 전화를 받으니 남편 놈의 내연녀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아줌마, 그 영감님 이제 경비일도 잘렸으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요. 돈 한 푼 안 나오니까. 남편에게 신랏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려 했던 내 마지막 자존심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자식에게는 짐 취급받고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 사건이 내 인생의 퓨즈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참고 살 수만은 없다는, 아니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딸려는 거실에서 보란듯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고기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꼭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당뇨니까 절대 나오지 마. 딸의 외침이 비수가 되어 꽂힌다. 이제 나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 집에서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낼 것인가? 하지만 70 노인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오늘 이 사건은 내 인생의 마지막 경고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나는 이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비극일지라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 내 가슴 속에서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 비바람을 뚫고 나가면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노. 서울 하늘 아래 내 몸 뉘일 방 한 칸 없다는 게 이제야 뼈저리게 사무친다. 아들 놈한테 전화를 해볼까? 아니지. 그놈도 제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쁘다고 명절에도 얼굴 비추는 걸 아까워하는 놈인데 내가 가면 누나랑 무슨 일 있었냐며 귀찮은 표정부터 짓겠지. 언제까지 저러고 계시게 할 거야? 나도 이제 지쳐. 사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숨이 턱 막힌다. 내가 이 집의 불청객이라는 걸 확인받을 때마다 심장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다. 그래도 참아야 할까?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내일 아침 인슐린 주사는 어디서 맞고 이 아픈 다리로 어디를 떠돈단 말이냐. 죽어도 이 집에서 죽어야 한다는 생각과 당장이라도 보따리 싸 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치른다. 10년 전 딸년 손에 이끌려 올 때는 여기가 내 마지막 안식처인 줄 알았지. 엄마, 내가 엄마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줄게. 그 거짓말에 속아 내 전부를 바친 내가 죄인이다. 딸년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는데 사돈 병수발 들 때만 해도 내 손을 잡고 고맙다며 울던 년인데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 앞길을 막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가자니 길바닥이 무섭고 남자니 이 지옥 같은 눈칫밥이 목에 걸린다. 당뇨 환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데 내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쟤만 남았어. 남편이란 인간은 남보다 못하게 변했고 자식들은 나를 짐짝 취급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버틴다고 뭐가 달라질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했던 자식들 입에서 엄마 언제 죽어?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나는 없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제는 손녀들 뒷바라지까지 내 뼈마디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퍼주기만 했네. 그래, 결심해야 한다. 이대로 문고리를 잠그고 숨어 지낼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빗속으로라도 발을 내디딜 것인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는 어떤 얼굴로 저들을 마주해야 하나. 갈 곳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지. 내 인생 마지막 자존심마저 저들 발밑에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 비록 통장은 비었어도 내 영혼까지 비어버리게 둘 순 없어. 내가 저들 인생의 걸음이었다면 이제 그 걸음은 다 말라버렸다고 선언해야지. 자식은 가시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르지만 그 가시를 뽑아내는 것도 결국 내 몫이다. 아프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뽑아내야 산다. 밤은 깊고 비는 그치지 않지만 내 마음속의 토로는 이제 끝이 나고 있다. 결국 해가 뜨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다.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내 발로 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딸년 잠기가 밝아 들킬까봐 숨소리조차 죽였다. 식탁 위에 미안하다. 나 간다라는 짧은 글귀 하나 남기려다 그만뒀어. 내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쳐질 건 아니지 않나. 문을 열고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온다. 어제 내린 비로 바닥은 젖어 있고 안개는 자욱한데 갈 곳이 없으니 막막하기만 하네.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나는 참으로 초라했다. 보라색 조끼 하나 걸치고 낡은 보따리 하나 든 70 노인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구나. 그래, 이제 더는 눈치 안 봐도 된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저 멀리 경비 초소가 보였다. 혹시라도 남편 놈이 있을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지. 그 인간은 자기가 버린 마누라가 이 새벽에 짐 싸 들고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겠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 당뇨 때문에 기력이 달리는 건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주머니 속엔 10,000원짜리 몇 장뿐인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지매 어디 가시나? 지나가던 환경미화원 아저씨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저 멀리 가요 하고 웃어 넘겼지. 그래, 나는 이제 익숙한 지옥을 떠나 낯선 세상으로 나가는 거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내가 1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진다. 딸려는 이제야 잠에서 깨어 내 방이 빈 걸 확인하려나. 아니, 어쩌면 짐 덩어리가 사라졌다고 좋아할지도 모르지. 자식은 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내 삶의 흉터일 뿐이다. 나는 이제 그 흉터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보련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끝났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들 갈 곳이 있어 보이는데 나만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 갈 곳이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다. 내 남은 생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단 하루라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딸년이다. 아마 당황했겠지.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전원을 껐다. 이제 니들 세상에서 나를 지워줄게. 이제 나는 제2막의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으련다. 소금 기둥이 되더라도 앞만 보고 갈 거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내 인생도 이 새벽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기차가 남쪽으로 달릴수록 내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더구나. 목적지도 없이 올라탄 기차였지만 덜컹거리는 진동이 꼭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 그때였지. 옆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랑 비슷하게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한 분이 찐 달걀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 아지매 혼자 어디 멀리 가시나 본데 이거 하나 까먹어봐요. 속이 든든해야 길도 보이는 법이야. 딸년 집에서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서 물 한 모금도 편히 못 마셨는데 생판 남이 건네는 이 달걀 하나가 왜 이리 눈물겹던지 그 할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알고 보니 그분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야 제 발로 전국의 절을 찾아다니며 진짜 나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 자식은 빌려온 보석이라 생각해요. 때 되면 돌려주고 이제 내 몸에 남은 흙먼지나 털어내며 사는 거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나는 그동안 자식을 내 몸인 줄만 알았지 돌려줘야 할 보석인 줄은 몰랐네. 내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손목에 스스로 쇠사슬을 채우고 살았던 거야. 기차가 어느 작은 역에 멈춰 섰을 때 그 할머니는 먼저 내리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 아지매 보라색이 참 잘 어울려요. 꽃처럼 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내 마음에 물을 주는 것 같더구나.
문득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보라색 꽃무늬 조끼. 남편이 중국 가기 전 마지막 생일이라고 사준 거라 버리지도 못하고 주구장창 입었던 이 조끼가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해 보였어. 자식들은 나를 냄새나는 노인네라 했지만 이 기차 안의 사람들은 나를 그저 한 명의 여행객으로 봐주더군. 그래, 나는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나였던 거야. 전원을 껐지만 마음속에선 자꾸 딸년의 얼굴이 아른거렸어. 하지만 이제는 걱정보다 미안함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가여움이 더 컸다. 미안하다, 얘야. 나도 이제 좀 살아야겠다. 기차는 어느새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다다랐다. 푸른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 남편이 바람 피우고 딸이 구박하던 그 좁은 아파트가 이 넓은 세상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감옥이었는지. 자식에게 올인했던 내 인생은 실패였을지 몰라도 오늘 이 기차 여행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름 모를 할머니가 준 달걀처럼 세상은 아직 나에게 줄 선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 낯선 역에 내려 첫 발을 내디뎠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데 그게 그렇게 향기롭더라.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고 남편이라는 상처를 뒤로하고 오직 내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서 있다. 그래, 내 인생의 비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다. 비극적인 가족사가 아니라 한 여자의 눈부신 독립선언으로. 바닷가 마을에 머문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 처음엔 막막했는데 우연히 들른 기사 식당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말에 냅다 앞치마를 둘렀지 뭐야. 또 아침에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네. 식당 주인의 칭찬에 어깨가 다 으쓱하더구나.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닦은 요리 솜씨가 여기서 빛을 발할 줄이야. 자식들 뒤치다꺼리 할 땐 그저 고역이었는데 내 손으로 돈을 버니 생선 비린내도 향긋하게 느껴져. 점심시간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내놓으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딸네 집에서는 내가 만든 밥이 당연한 줄 알더니 여기 사람들은 할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네. 퇴근길에는 내 힘으로 번 일당을 손에 쥐고 시장에 들렀다. 딸년 눈치 보느라 사 먹지 못했던 달콤한 단팥빵도 사고 당뇨에 좋다는 여주도 한 보따리 샀어. 내 돈으로 내 건강 챙기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지.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민박집 방 한 칸이야. 비록 좁지만 여기엔 나를 구박하는 딸도 무시하는 손녀도 없지. 오직 파도 소리와 나뿐이야.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던 버릇도 사라졌어. 대신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었는지 되새기며 잠드네. 아직 나 죽지 않았구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어느 날은 식당 앞 바닷가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부려봤어. 보라색 조끼가 바닷바람에 펄럭이는데 그게 꼭 나비 날개 같더군. 평생 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던 나비가 이제야 날아오른 거지. 물론 문득문득 가족 생각이 나긴 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더 크게 웃기로 했어. 내가 행복해야 저들도 내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구멍인지 알게 될 테니까. 식당 단골 손님인 선원들이 건네는 투박한 농담에도 이제는 허허 웃으며 대거리할 여유가 생겼어. 할매, 우리 배 타서 요리 좀 해줘요. 그 소리에 나 몸값 비싸. 하고 응수했지. 남편 놈 배신에 치를 떨던 시간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 그 인간 없어도 자식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토록 바보같이 매달렸을까? 당뇨 수치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네. 마음이 편하니 몸도 알아주는 모양이야. 매일 아침 맞는 주사도 이제는 아픈 바늘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약속처럼 느껴져. 인생 70에 찾은 이 작은 자유가 너무 소중해서 눈물이 나. 이게 바로 재미라는 거구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재미. 이제 나는 더 이상 눈물 젖은 밥을 먹지 않아. 내가 번 돈으로 지은 따뜻하고 고소한 밥을 먹지. 인생의 진짜 축제는 이제 시작이야. 비극은 끝났고 내 삶의 즐거운 모험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 이 바닷가 식당의 주방장 자리를 꿰찬 것도 벌써 한 달이다. 내 손맛이 소문이 났는지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 돈 버는 재미, 사람 대접받는 재미에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지. 할매, 이 집 밥 안 먹으면 하루가 허전해. 단골 선원들의 칭찬에 내 광대는 내려올 줄을 모른다.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또 올 줄 알았겠나?
주머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뭉치가 들어있고 내 몸 하나 뉘일 방도 내 돈으로 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더구나.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엔 헬쑥해진 얼굴이 딸년이 서 있었지. 딸년은 내 보라색 조끼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 집 나가서. 고작 식당 식모살이야?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났어. 사위는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애들은 할머니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를 냄새난다고 방구석으로 몰아넣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애들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가자니 나는 안 간다.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직장이야. 내 단호한 말에 딸려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기 시작했어. 주위 손님들과 식당 사장님이 당황해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 딸려는 이제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협박까지 하더구나. 아빠 경비일 잘리고 몸 아파서 누웠대. 아들도 사업 힘들어서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엄마만 여기서 편하게 밥 먹고 살 거야? 그놈의 자식들이 뭔지 안 보려고 전화를 끄고 살았는데 막상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내가 싫었다. 미련한 모성애가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지. 딸은 내 손을 억세게 낚아채며 속삭였어. 엄마, 아빠가 경비실에서 쓰러졌대. 내연녀는 벌써 도망갔고 엄마가 안 오면 아빠 죽어. 아들 놈은 엄마 돈 좀 보태달라고 매일 울어. 내가 찾은 이 작은 천국이 딸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식당 사장님이 다가와 딸을 말렸지만 딸은 막무가내였지. 남의 엄마 일 시키지 말고 당장 내놔요.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다. 여기서 이 행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저 지옥 같은 가족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어. 결국 나는 딸의 등 뒤에 밀려 식당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를 믿고 써준 사장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로 민박집에 들러 보따리를 챙기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 내가 겨우 읽어낸 이 짧은 자유가 고작 한 달 만에 끝나는 건가 싶어서. 엄마, 빨리 좀 해. 차 놓치겠어. 밖에서 재촉하는 딸의 목소리가 꼭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린다. 나는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중간점. 나는 다시 기차에 올랐다. 하지만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으로 결국 다시 이 지옥 구석으로 기어들어 오고 말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와 숨막히는 정적. 내가 한 달 동안 맛본 바다 내음은 꿈이었나 싶더구나. 거실로 나가니 가관도 아니었어. 남편 놈은 경비일 잘리고 내 연녀한테 버림받았다더니 거실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더군. 어이, 왔어. 가서 해장국이나 좀 끓여와. 15년 만에 마주한 인간의 첫 마디가 그거였다. 엄마, 아빠 왔으니까 이제 엄마가 수발 다 들어. 아들 놈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식당에서 벌어온 돈 좀 내놔봐. 딸려는 위로는커녕 내 주머니부터 뒤지려 들더구나. 내 자식들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 같았어. 설상가상으로 손녀딸 전연까지 합세하더군.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 다 망쳤어.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저 할머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 지 애미한테 배운 독서를 내 가슴에 사정없이 꽂아 넣었지. 참다 못해 내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니들 식모냐? 내가 평생 바친 돈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나를 또 잡아먹으려 드느냐? 그러자 딸년이 눈을 뒤집으며 내 머리채를 휘어잡더구나. 이 노인네가 미쳤나? 우리 이혼시킬 일 있어? 조용히 못해? 사위는 그 꼴을 보면서도 TV 볼륨만 키울 뿐 눈길 한 번 안 주더군.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 구석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악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이들이었다. 엄마, 경찰 불러? 치매 노인이라고 신고해버릴까? 딸의 협박에 내 정신이 아득해졌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미친년으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으려 하다니. 주방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찌꺼기가 가득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말라비틀어진 김치뿐이더군. 엄마는 당뇨니까 이런 거나 먹어.
비싼 거 먹어봐야 병원비만 더 들어.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아들 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화부터 내더군. 누나 집에 있기로 했으면 좀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돈 구하느라 머리 터져. 내 안부는 묻지도 않고 지 주머니 걱정뿐인 놈. 도망쳐온 바다는 너무나 멀고 이 집은 거대한 감옥이 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 악당들이 내 숨통을 한 뼘씩 조여오는 게 느껴졌지. 손녀딸은 내 방 문에 출입 금지, 냄새남이라고 써 붙여 놓았더군.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종이 한 장이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어. 오냐, 내가 죽어주마. 니들 원하는 대로 내가 사라져주마.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딸년의 비웃음뿐이었어. 죽긴 왜 죽어? 아빠 수발도 들고 돈도 더 벌어와야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비웃는 기분이었어.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 남편이라는 이름의 배신자. 나는 그들 사이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나무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지옥 같은 압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심장은 누군가 꽉 쥐고 비트는 것처럼 아려온다. 바다 마을에서 되찾았던 기력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이 눅눅한 방구석에 처박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 오늘 아침 딸년이 방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더군. 그러더니 내 손때 묻은 낡은 가방을 통째로 들고 나갔어. 이 안에 식당에서 벌어온 돈 있는 거 다 알아. 이거 시댁 병원비로 보태야 하니까 내놔.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던 보따리마저 그렇게 빼앗겼다. 야, 마누라 어디 갔어? 술상 차려오라니까. 남편 놈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내 방 문을 두드려댄다. 15년 만에 나타나 내 인생을 더 시궁창으로 처박는 저 인간이 내 남편이라니. 설상가상으로 당뇨 쇼크가 왔는지 눈앞이 흐릿하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인슐린 주사기조차 없다. 딸년이 돈 가방을 가져가면서 약봉지까지 다 챙겨간 모양이야. 돈 없으면 약도 없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약값을 축내. 딸의 약다구니가 귓가를 맴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좀 해. 지겨워 죽겠어.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돼? 손녀 전연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는다. 내가 저를 업어 키우며 흘린 땀방울이 고작 사라져 달라는 저주의 대가였던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거실로 기어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본 광경에 나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 지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웃고 떠드는데 나를 보자마자 오물을 본 듯 인상을 쓰더군. 엄마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했지. 왜 기어 나와서 입맛 떨어지게 해. 딸년이 내민 건 먹다 남은 피자 꼬락선이 하나였다. 그걸 내 앞에 툭 던지며 먹으라는데 내가 자식이 아니라 걔보다 못한 존재가 됐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지. 엄마, 나 지금 파산하게 생겼어. 누나 집에 그냥 있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 소리와 함께 뚝 끊긴 전화기 너머로 내 인생도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사방이 캄캄하다.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내가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은 나를 뜯어먹는 괴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물조차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너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헛살았어. 환청이 들린다. 그래, 나는 실패한 엄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대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받는구나. 이제 기운조차 없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시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누굴 원망하겠나. 다 내 팔자인 것을. 내 보라색 조끼는 이제 눈물과 땀에 젖어 눅눅해졌다. 내 마지막 자존심 같던 이 옷조차 이제는 수의처럼 느껴지는구나. 가슴을 치고 싶어도 팔을 올릴 힘이 없다. 그저 가슴 속에서 피눈물만 흐를 뿐이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노년을 보내야 하나요? 대답 없는 외침만 방 안을 떠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희망도 사랑도 가족도. 이제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인 나 자신뿐이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지가 않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밭에 나를 갈아 넣었는데 거둔 것은 곡식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덤불 뿐이라니.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있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구나. 나는 왜 이토록 바보같이 살았을까? 남편이 중국으로 떠날 때 딸년이 효도하겠다고 손을 잡을 때 그때 나는 그게 사랑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짐이었을 뿐이야. 저 소리들이 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내가 저들을 위해 똥기저기를 갈고 병수발을 들고 내 전 재산을 바쳤던 시간들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거름 삼아 꽃을 피우지만 정작 거름이 된 부모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왜 몰랐을까. 당뇨로 몸은 무너져 내리는데 약 하나 살 돈도 없는 이 처참한 현실. 딸은 내 돈 가방을 가져가고 아들은 전화를 피한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숨통을 조이는 저승사자가 될 줄이야. 남편이란 인간은 또 어떤가. 경비 일을 하며 내연녀와 웃고 떠들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내가 식당에서 불판을 닦을 때 그는 나를 잊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한 30년 세월은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보다. 비가 오면 무릎이 시리고 가슴이 미어진다. 바다 마을에서 느꼈던 그 짧은 자유가 그립다. 그때 그 할머니가 건네준 찐 달걀이 내 평생 먹은 밥보다 따뜻했어. 이제 깨닫는다. 내 인생의 어둠은 자식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나의 미련함이 만든 것이라는 걸. 나는 나를 사랑할 줄 몰랐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거야. 이대로 여기서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나를 위해 죽을 것인가? 죽음보다 무서운 건 이대로 자식들의 멸시 속에 잊히는 것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지만 내 인생의 새벽은 과연 올까? 보라색 조끼가 눈물로 얼룩져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 니들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니들을 버리마. 자식이라는 허울 좋은 굴레를 여기서 끊어내겠다. 더 이상 눈물 젖은 밥은 먹지 않겠다. 나는 오늘 이 어두운 밤을 건너가려 한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나 내 영혼만큼은 이 집 구석을 탈출하리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마들에게 내 남은 생을 단 1초도 내어주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오냐, 내가 간다. 내 발로 내가 가마. 소리 없는 아우성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이 영혼의 가장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다. 죽음 같은 절망을 딛고 나는 다시 일어서려 한다. 밤새 울다 보니 눈물도 말랐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더구나.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다. 내 발로 들어온 지옥이니 내 발로 나가주마. 딸년이 내 돈 가방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내 평생의 경륜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비상금 봉투와 도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내 마지막 목숨값이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술에 취해 널브러진 남편, 거실 바닥에 배달 음식 찌꺼기를 늘어놓고 자는 딸과 사위. 그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저 가엾은 벌레들처럼 보이더구나. 잘 들어라. 나는 이제 니들 엄마도 아내도 아니다. 그냥 길 떠나는 나그네다.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내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던 저들이 과연 내가 사라진 뒤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지도 않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새벽 안개가 자욱하다. 하지만 지난번 도망치듯 나갔을 때와는 다르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독립이니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장통의 작은 복덕방이었다. 복덕방 할배, 나 살 곳 하나 알아봐주게. 볕 잘 들고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곳이면 좋게.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니 영감님도 놀란 듯 안경을 고쳐 쓰더군. 딸년 전세금에 보탰던 돈은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내 명의로 된 작은 시골집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지. 자식들 몰래 남겨뒀던 그 땅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제 나는 다시 기차역으로 향한다. 이번엔 바다 마을 식당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다. 사장님, 저 다시 갑니다. 이번엔 아예 눌러 앉으려는데 방 하나만 구해줄 수 있어? 사장님의 반가운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 자식은 가시였지만 세상은 아직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구나. 보라색 조끼를 고쳐 입으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다 퍼주는 나무가 아니라 스스로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되겠다고. 서울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길이 명확히 보인다. 저 기차를 타면 다시는 이 지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심카드를 빼버렸다. 딸의 연락도 아들의 핑계도 남편의 주정도 이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차단이다. 이제 나는 제3막으로 들어간다.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 다시 떠오를 해를 맞이하러 간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는 마침내 출소했다. 폭우는 그쳤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떠나는 이 길이 무서울 것 하나 없다. 내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의 삶. 다시 돌아온 바다는 변함없이 푸르고 넓더구나. 딸년의 고함도 남편의 주정도 들리지 않는 이곳이 내 진짜 집이고 천국이었어. 식당 사장님은 나를 위해 식당 옆 작은 빈집을 내주셨어. 아짐에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랑 식구처럼 지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 속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지. 이제 나는 남의 집 식모가 아니라 이 식당이 없어서는 안 될 수석 주방장이다. 점심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몸은 날아갈 듯 가볍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는 손님들이 내 진짜 가족이 되었어. 어느 날 딸년한테서 연락이 왔더군. 집안이 엉망진창이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얘야, 나는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내 인생에 더 이상 너희 자리는 없다. 남편 놈도 찾아왔었지. 늙고 초라해진 몰골로 용서를 빈다길래 나는 밥 한 그릇 말아 먹이고 조용히 돌려보냈다. 미움도 원망도 아까웠으니까 그저 건강히 남은 길 가시게. 그게 내 마지막 배려였다. 당뇨 수치는 이제 아주 정상이다. 마음이 편하니 약이 따로 필요 없더구나. 아침마다 바닷길을 산책하며 마시는 공기가 내 인슐린이고 내 보약이다. 이제야 비로소 보인다. 내가 평생 매달렸던 자식이라는 가시나무가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었는지.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하는 법인데 나는 자식이라는 가지에만 물을 주느라 정작 내 뿌리가 썩는 줄 몰랐던 거야. 내 인생 70 이제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보라색 꽃무늬 조끼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와 보이네. 꽃처럼 살라는 그 할머니 말대로 나는 이제 매일매일 꽃피는 인생을 살고 있다. 식당 뒤뜰 작은 텃밭에는 내가 직접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 자식들 입에 넣어줄 나물이 아니라 오로지 내 눈을 즐겁게 해줄 예쁜 꽃들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왜 평생 모르고 살았을까? 이제 내 영혼은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배신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은 나를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 내 인생의 피날레는 통곡이 아니라 환희다. 슬픔은 파도에 씻겨 보냈고 기쁨만 내 모래사장에 남겨두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는 그저 나로서 존재한다. 이 찬란한 고독과 자유가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이다. 보라색 꽃무늬 조끼가 바람에 나부끼며 마치 날개처럼 보인다. 나는 이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되었다.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70평생을 남의 입에 밥 넣어주는 낙으로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허기는 채워줄 줄 몰랐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저 차가운 서울 아파트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노인네였지. 딸의 구박에 숨죽이고 사위의 무관심에 가슴을 치던 그 냄새나는 할머니 말이야. 하지만 보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디 그 비참했던 노인네처럼 보이는지. 보라색 꽃무늬 조끼는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당당한 훈장이 되었다. 이 조끼를 입고 나는 기차를 탔고 바다를 만났고 마침내 나를 찾았다. 기차역 광장에서 심카드를 버리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지. 내 자식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올가매던 그 유독한 인연들. 이제는 그들이 내는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딸아, 아들아, 너희는 내가 없으면 집안이 망할 줄 알았겠지. 내가 없으면 애들은 누가 키우고 살림은 누가 하나 걱정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의 식모가 아니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였고 이제 그 나무는 제 발로 걸어 나와 숲이 되었다. 식당 일당을 모아 마련한 이 작은 시골집. 비록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여기엔 내 손때 묻은 물건들과 내가 사랑하는 바다 냄새가 가득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끓인 찌개에 따뜻한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사치다. 당뇨 수치를 체크할 때도 이제는 겁나지 않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주니 병마저 나를 친구처럼 대하며 비켜가는 모양이야. 매일 아침 맞는 주사는 이제 나를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수다. 바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라 할매라고 부르며 반겨준다.
내 손맛을 그리워하는 손님들이 줄을 잇고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딸네 집 구석의 짐짝이 아니라 이 마을의 보석이 된 거야. 가끔 밤바다를 보며 죽은 사돈어른이나 멀리 있는 아들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가슴을 치지는 않는다. 그저 다들 잘 살 거라 하고 파도에 실어 보낼 뿐이야. 내 미움조차 이제는 사치거든. 내 인생 70, 이제야 나는 비로소 나라는 꽃을 피웠다.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 다시 떠오를 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뜬다. 보라색 꽃무늬 조끼가 바람에 나부끼며 날개짓을 한다. 나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식이라는 감옥에서 출소한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유인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직접 쓴다. 통곡의 역사는 끝났고 이제 환희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보라색 꽃향기가 내 남은 길을 가득 채우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에는 오직 푸른 바다와 눈부신 태양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이름은 이제부터 내가 짓는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 죽는 날까지 이제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가리다.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행복과 희망입니다.